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11강 1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중세시대 고등 양식과 노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이제 신중심의 사회에서 드디어 또 다시 한번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예술로 넘어갈까 합니다.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죠? 흐네트르, 불어로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흐네상스라고 해야지 원래 불어상은 맞습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은 인문주의로 복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 중심의 사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중세시대 신중심의 사회였던 사회로부터 인간 회복의 시대로 들어간다 보시면 치겠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인본주의 중심의 철학으로 되었었죠. 예술도 인간 중심의 예술이었죠. 르네상스 초기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고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 유럽 태기는 우리는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술을 배우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인류들이 어떤 역사를 거치고 우리의 예술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있습니다. 예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항상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회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어쨌든 문화 발전에서 필요한 거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보고 그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항상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서술은 과거를 영원히 정지시켜 놓은 묘비가 아닙니다. 과거는 살아 숨쉬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화석화된 과거를 이렇게 살아 숨쉬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자, 우리의 유래와 예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따라서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과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과거와 관련해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래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예술사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토기, 또 중세 그리스 시대 때 어떤 큰 조각상 등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를 창조해냈는 건지,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런 미의 역사임을 알 수도 있겠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창조했는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이렇게 미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이렇게 모방의 능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모방하면서 또 현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뭔가 값진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유래이며 우리의 능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세가 끝났고, 물론 지금도 이제 비록 르네상스로 갔지만 성당에서 많은 조각품들이 또 나오고, 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사치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화가죠. 조각가면서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원근법적 요소를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사치오는 공간 형식이 집중되어 있고 인물 묘사가 조상처럼 품이 있는 지오토의 엄격한 예술 양식에 오히려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조상이 알죠? 우리가 말하는 조상이 아닙니다.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사치오는 공간 형식을 중시하면서도 인물 묘사는 마치 조각품처럼 품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오토의 엄격한 예술 양식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사치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프란카치 집안이 플로렌스의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사원 안에 있는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플로렌스의 성당 안에 마사치오 작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사치오의 프레스코 벽화는 건축의 한 부분이야 하며 순수하고 소박한 그림이었습니다. 마사치오는 공간관계의 명확성과 비율을 존중하는 자연주의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치오의 프레스코 벽화는 건축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성당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원근법이란 평면의 입체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물이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한 시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소실점이라는 것이 있죠. 평면의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기법으로 사물이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시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치오는 선원근법 적용을 이 조상에서 했었습니다. 마사치오의 이런 선원근법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 역시 안으로 빠져들어가 마치 그림이 아니라 실제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적 요소를 3차원적으로 만들면서 입체감을 주는 것이 2차원적 요소를 3차원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라는 착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는 이게 3차원의 XY, Z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이라는 것은 2차원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원적 요소지만 렌즈의 사용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사치오 성삼위일체 조각상이죠. 성당 안에 있는 그 작품은 얼마나 입체적이고 또 우리 시선이 빨려들게끔 만들었는데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사치오 성삼위일체의 어쨌든 십자가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사치오는 이 그림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위에 그리는 순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코 산타마리아 벨라 성당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마사치오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위일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알 겁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사람을 성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받고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영을 보내주는 게 성령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됐다는 게 삼일체의 사상입니다. 삼일체 사상이 어쨌든 이렇게 마사치오의 어떤 예술작품의 키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에는 하느님이 존재하며 그리스도 사이에 성령의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아래에 신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어쨌든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도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삼일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성령이라는 겁니다. 삼위가 하나의 한 몸체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삼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인격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바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단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해골을 그린 후 메멘토모리라는 문장을 새겼습니다. 메멘토리, 너는 언제가 죽을 것이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모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유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사치오의 어떤 3일째 성상의 이 제단의 작품에서 나온 겁니다. 메멘토모리, 내가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럴 때 무한한 신 앞에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성당. 우리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도 성당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당은 몇백 년 동안 숱한 청년가들이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든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오늘날의 미술학교가 맡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미술학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당은 몇백 년 동안 숱한 청년가들이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학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학교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당은 그림학교일 뿐만 아니라 문화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문화가 꼽혔던 것은 성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학이 싹 돋고 이렇게 미술이 싹 돋고 있는 것이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디치가 가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디치가 가문은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메디치가 가문에서는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레오 11세 등 3명의 교황을 배출했습니다. 엄청난 가문이죠. 교황이 3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리 데 메디치는 프랑스 앙리 4세 왕비가 되어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를 통치하였고, 루벤스는 그녀의 통치력을 그림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가 끝나면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바로크 시대를 이끌었던 통치했던 왕비는 마리 데 메디치가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메디치 가문은 예술과 인문학이 번성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어낸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치가의 가문 중에서 노렌초는 예술, 코시모는 인문학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벌써 이탈리아 시대에서 정말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문학과 예술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메디치 가문은 브룬ell스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파엘로 등 르네상스 예술가를 후원했고, 인문학의 대가들은 단테, 신곡을 지었죠.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지었었죠. 이런 인문학자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런 메디치가 가문 때문에 이탈리아가 예술을 꼽혔고 인문학이 꼽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렌초는 예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케 했고, 예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르네상스의 미술을 꽃피웠습니다. 메디치가의 노렌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메디치가 노렌초는 시인이고 철학자였으며 미술 수집가이자 세계 최초로 생긴 미술 아카데미의 설립자였습니다. 노렌초 누구라고요? 미술 아카데미 최초의 설립자였습니다. 자, 인문지의 미학적 판단에서 한번 볼까요? 예술가들은 교회와 길드로부터 독립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었지만 예술품의 가치에 대해서 미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림을 해석하는 인문주의자들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이때부터 미술 비평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술 수집가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술 수집이라는 게 없었죠. 처음으로 이렇게 박물관이 생기고 예술 수집가가 생기는 것. 물론 그 전에 성당에서 모든 예술 작품이 이렇게 진열되고 그랬었지만 개인 소장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 봅니다. 예술 애호가들이 헌납자에게 수집자로 발전한 과정을 가장 잘 추적할 수 있는 것에는 메디치가입니다. 예술품을 소유했습니다. 고대의 우리가 상당한 양의 비종교적 미술품을 소유한 것이 15세기 예술의 최초의 것입니다. 예술가 위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수집가의 등장과 주문자로부터 독립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출연했습니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대부분 예술품이 그때의 주문에 의해서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증대된 예술 수요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이치를 소시민적 수공업자로부터 자유로운 정신노동자로 끌어올렸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우피치는 메디치가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술관으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펠로 등의 방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자존심이란 그들이 지닌 시장가치 한 표현이었고 예술가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은 예술가의 보수가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예술가가 정말 돈을 좀 벌 수도 있었고 예술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가의 보수가 오른 것의 가장 큰 이유는 15세기 말경에서 16세기 초반에 이르는 사회문화의 교양층이 미술시장의 전면에 나타나서 피렌체 예술 수요자와 경합을 벌였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인문주의자가 그들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보증이었고 인문주의자들은 미술을 그들의 지배권의 기초가 되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쩌다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죠. 아카데미 교육의 기초를 이룬 과학적 예술가는 네오 바티스타 알베르토와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을 표현한 예술 수단이 학문과 같은 이치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술가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를 찾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 전성기 미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르네상스 전성기는 보티첼리가 나옵니다. 보티첼리의 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티첼리가 대표적인 또 미술가 중 하나입니다. 비너스 왼편의 세 명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헤라, 아레나는 그들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신들은 속살이 비치는 투명한 의상을 걸치고 있으며 얼굴은 이상화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큐피트가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큐피트는 과연 세 여신 중 누구에게 화살을 쏠까? 그 화살을 맞은 여신을 그때부터 사랑에 빠진다는 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피트 화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여신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물론 밀러의 비너스가 조각상이 있었지만 여기 보티첼리 비너스와는 좀 다르죠. 명화의 주인공은 산미신으로 경배를 받고 있는 범이 상징적인 비너스로 보았습니다. 비너스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미와 덕이 구현된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고대 신화의 부활입니다. 인간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느라 비너스가 제피러스가 불어주는 바람으로 육지에까지 온 것입니다. 육지에는 계절의 여신이 옷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류의 신들이 보호하는 비너스는 상징적으로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티첼리 비너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윤곽선을 그립니다. 미술에서 사람 인체를 표현하는데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윤곽선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티첼리는 윤곽선을 그렸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휘날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곽선이 안 보이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는 말 없는 시이고 시는 말하는 회화라는 격언을 내서 다빈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회화의 결점이라면 시 역시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반문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헌입니다. 미술가의 임무는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구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최후의 만차입니다. 미술가이며 철학가이고 발명가며 과학적인 레오나르도는 미술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살아있는 창조물로 보았고 예술가의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볼까요? 레오나르도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의 수도원의 식당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정말 레오나르도 최후의 만찬은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최후 만찬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있고 뒤에 공간이 있고 전면에는 인물이 크게 보이고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소실점의 모양이 있죠. 그러면서 원근법에 적용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환상적인 미소로 은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은은한 미소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티첼리가 윤곽선을 제대로 숨기기 위해서 어쨌든 바람 불게 만들었지만 여기는 스푸마토 기법으로서 그거를 없앱니다. 이 프레스코는 만찬 중에 예수가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이 중간에 들어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했는데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프레스코는 만찬 중에 예수가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판 자가 있으니라고 말한 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간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원근법에 의해서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마치 벽면에서 실제 사건이 전개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 미술의 정점과도 같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근법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최후의 만찬이었고 모나리자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모나리자를 통해서 정말 미술의 정수를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진 모나리자는 눈가나 입가에 윤곽선은 보이지 않으며 얼굴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의 경계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모나리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네, 이 은은한 미소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진 것인데 스푸마토 기법은 먼저 전체적으로 어둡게 밑바닥을 칠한 후 그 위에 전차적으로 밝은 색으로 여러 겹 덧칠하여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법입니다. 모나리자에서 레오나르도는 단순하고 명확한 밝고 어두운 색칠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림 계통의 동색 계열을 사용했습니다. 동색 계열의 명화법은 은근하고 애매모호한 명암을 통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는 이들이 작품에 신비감을 갖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눈에 강하게 드러납니다. 레오나르도는 미술의 표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인식의 시각화로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서양 동양 영상으로 보는 예술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마지막 만찬을 그렸던 최후의 심판에서 정말 잘 드러나고 있죠. 전경의 인물을 많이 배치하고 후기의 배경을 마치 소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또 모나리자에서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서 윤곽선을 없앴고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최고의 모습들
또 예술의 극찬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우리가 차시에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등등을 보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치가 가문의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강조는 우리 말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